달 동안 방문했던 로마에서의 매일매일은 놀라운 것이었다. 그러나 특히 어느 하루는 아주 중요했다. 나는 기자 신분증을 빌려서 주요한 회의 중에 하나를 보러 성 베드로 성당에 들어갔다. 언론인들에게 지정된 구역에 앉아서 나는 멀리 추기경과 주교들의 무리를 보았다. 크림슨 빨간색의 노인 남성들이었다. 대성당의 또 다른 구역에 청중들이 있었다. 소수의 카톨릭 여성 집단이었는데 대다수가 머리에 베일을 쓰고 길고 검은색 옷을 입은 수녀들이었다. 거만하게 보이는 화려한 색깔의 교회의 왕자들의 복장과 초라하고 자기 격화적 태도와 침울한 의상을 입은 소수의 여성들의 대조는 소름이 오싹 끼치는 것이었다. 신부의 손에서 성체를 받기 위해 베일을 쓴 수녀들이 제단의 통로로 밀려가는 것은 기이한 소풍에서 땅바닥에 기어가는 개미의 행렬을 보는 것 같았다. 회고해보니 그것은 개미 해독적 소풍이었을 것이다. 연설문들이 회의에서 읽혀졌으나 모두 남성의 목소리들이었고 연로한 빨간 옷의 남자들이 푸념하는 소리였다. 소수의 여성들과 수녀들은 유순하게 앉아서 연설문을 읽는 사람이나 그들이나 둘 다 알아듣지 못하였을 라틴어로 문서들이 읽혀지는 것을 듣고 있었다. 그 후에 기자들이 질문을 받자 그 여성 청중들은 거기에 참석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던 것에 대한 고마움을 반복해서 표현했다. 비록 한둘의 예외가 있었으나 그들은 대부분 어떤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했다. 나는 비록 그 장면의 완전한 의미를 즉시 파악하지는 못했으나 여러 겹의 의미들이 내 의식 속으로 타고 들어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여기 우리들의 신학 여우신 6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번들번들 번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신학생 나부랭이 신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또 놀러온 콩입니다. 반갑습니다. 언니 오늘 옷이 너무 상징적이에요. 뭔가 무슨 여름과 화려함과 화사함과 제가 노란 원피스 입고 싶어서 검색해서 하나 사 입었습니다. 아, 네. 스튜디오 전체가 빛나고 있습니다. 수녀님이 안 된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검은색밖에 못 입는데. 맞아요. 자, 저희가 방송을 겨울같이 느껴지는 봄에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벌써 막 땀이 흐르고 이런 계절이 되었네요. 신나님, 지난주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학기말이 다가와서 그 해야 될 시험과 소논문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요. 이렇게 한 학기가 벌써 끝난다니 뭐 어떻게 엄청 정신없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어설프게나마 이렇게 방송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게 저 하나님의 은혜라 아니할 수 없네요. 지난주에 5회 방송에 대한 AS가 2차례 진행이 됐는데요. 사실 그 앞에 했던 방송들도 AS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5회 방송에서 더 찾으면 있을 것 같긴 한데 언제 능력이 되면은 이제 양혜원 박사님 그것과 다 해서 AS 방송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번들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모든 사무직 동지들이 한 주간을 버티면서 보내듯 그렇게 주말을 마침내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말이요. 그나저나 방송을 위해 궁리를 하다가 네. 이번 주 눈에 띄는 기사라는 제목으로 짧은 코너를 우리가 진행해 보기로 했죠. 네. 네. 신나님은 어떤 기사를 가지고 오셨나요? 여성과 폭력에 대한 기사가 거의 매일 포털뉴스에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는 의경들을 위한 교육 시간에 경찰 간부가 이제 했던 헛소리에 관련된 그 기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남성 대부분이 여자가 몸매가 좋으면 성욕을 느낀다거나 여자는 생물학적으로 육아를 책임지게 돼 있다라는 말을 했다는 기사였습니다.
그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이걸 의경들이 녹음해가지고 신고를 한 거예요. 역시 좋으시다. 역시 경찰들. 의경이면 경찰이 그쵸, 아니시구나. 의경 경찰이 아니죠. 근데 어. 20대니까 어, 약간 어쨌든 근데 성인지 감수성 이런 거 그치. 공부하시고 그러니까. 아무리 같은 남자끼리 들어도 이거 너무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남자는 여자가 젊고 건강하고 몸매 좋고 그러면 대부분 성욕을 느껴. 지나가다 20대에 날씬하고 얼굴 보니까 피부 깨끗하고 건강해 보이지? 그러면 성욕을 대부분 느낀다. 라고 말했고요. 진짜 거의 고백록이. 피부에 집착하시냐. 진짜. 아니 또 여자는 애가 태어나면 주로 육아를 책임지게 돼 있어. 이게 사회적인 구조가 그런 게 아니라 여성 호르몬 자체가 그런 거야. 그런 것도 얘기하고 사실 남자들은 다 자기들이 여자를 꼬신 줄 아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여자가 꼬신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교육 시간인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의경들이 나가가지고 성매매나 성추행이나 이런 거 하지 못하게 하려고 막는 나름 성교육 그죠? 시간에? 나름 아, 성교육 정말요?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깜놀이다 깜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이미 여성에 관련된 그런 인식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여건이 신장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라는 책을 쓴 그 오세라비라는 분이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에서 이제 이미 여건 신장은 이루어졌고 남녀평등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사실상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거, 그게 얼마나 나이브한 인식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뉴스였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주 기사에서도 이거 말고도 진짜 여자라서 죽을 뻔하거나 죽거나 이런 기사들은 진짜 매일 뜨거든요. 맞아요. 예. 번들님 어떤 기사 가지고 오셨어요? 저는 안 그래도 그런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지난 5월 28일에 있었던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을 가져왔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먼저 트위터에서 올라온 CCTV 영상으로 접했는데요. 나 진짜 무서웠어요. 보셨나요? 진짜 문이 안 닫혔으면 어쩔 뻔. 근데 이게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영상이 있었어요. 그 몇 년 전에도 후드티 입은 남성이 여성이 이렇게 번호 누르는 걸 지켜보고 있다가 확 들어가려는 그런 영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또 이렇게 겹쳐져서 보이면서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아, 저게 진짜 간발의 차이로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막. 근데 이 남자가 더 무서운 거는 그 앞에 서서 문고리를 열어보고 도어락 번호를 또 눌러보고 심지어는 휴대폰 플래시를 켜서 지문이 어떻게 되었나 살펴보는 행위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 누르고 나서 지문 지우라고도 해요. 저 그래서 그거 보고 나서 지우고 이제부터는 안 누르고 이거 열쇠로 대고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겠네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누르고 지우는 시간이 있잖아요. 또 얼마나 무서워요. 맞아. 그 시간에 뭐가 또 어떻게 어떡해요. 어쨌든 너무 공포스럽잖아요. 우리는 이 공포가 지금 공유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그거 안 봤어요. 공효진 나왔던 도어락. 저도 혼자 안 사는 봤어요. 여자랑 보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진짜 무섭다고 하더라고. 봤는데 진짜 무서워요. 그래서 혼자 집에 못 들어갈까 봐 못 봤어. 공효진이 엄청 조심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집에 뭐 남자 구두, 속옷, 막 건조대에 속옷 걸어놓고 다 맨날 닦고 나가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 도어락 그 비밀번호 닦고 나가고 다 소용없어. 제가 스포는 안 되기 때문에 범인을 말하지 않겠지만 정말 다 소용없다, 다 소용없어. 부질없다. 예. 진짜 좀 무서워. 근데 맞아. 또 착한 남성들이 이런 일이 있으니까 뭐더라? 그 재능 기부로 남자 목소리를 녹음해서 이렇게 유튜브 같은데 올려가지고 틀어놓으라고 또 재능 기부로 목소리로 녹음해 주시는 분들도 있다고 아니 뭐 하더라고요. 선의로 그랬겠지만 그게 없어도 안전한 맞아요. 세상을 우리는 꿈꾸는데 맞아. 근데 진짜 그렇게 어려운 거네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기사를 보다 보니까 피해자가 경찰서에 가서 CCTV를 확인하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경찰은 그 여자분한테 건물주한테 당신이 직접 연락해서 확보하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피해자가 확보한 자료가 SNS로 확산이 되고 경찰이 수사하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 남자가 자수로 선수를 칩니다.
그것도 뻔한 나 술에 취했었다 이런 시나리오를 들고 말이죠. 보니까 그 전혀 술을 안 취했더만. 그러니까요. 누가 봐도 술에 술을 안 취해서 취했나 기억이 건데. 없었으면 플래시를 이렇게 키에 게다가 그런 그 정신이 계단에서 있나. 기다리다가 그러니까요. 막 간척했다가 다시 왔다고 그러잖아요. 네. 경찰은 처음에 주거 침입 혐의로 긴급 체포를 했는데 이 주거 침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해요. 그런데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서 사람들이 이 사람은 분명히 강간 미수라고 이렇게 비판하고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겨우 강간 미수 혐의로 경찰에 영장을 신청하는데요. 이게 또 전문가들은 그냥 그 혐의로 적용될 소지가 적어 보인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역시 버닝썬의 주역인 승리가 말한 대한민국법 이래서 사랑한다 라고 했던 게 떠오르는데 제가 그 피해자로 굳이 이렇게 인식을 하지 않아도 나 같으면 저기 이제 못 살겠다. 범인이 언제 다시 찾아올지도 모르고 복수한다라고 찾아올지도 모르고 맞아요. 밤길도 진짜 무섭겠다. 거기가 신림동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이제 신림동에 그런 이제 대학생들 주거촌이 이제 몰려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그런 동네는 위험해라는 인식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다시 안전한 동네로 가야 되는데 안전한 동네는 비싸고, 그러니까 여성들의 주거비는 여성들의 삶의 비용은 점점 더 높아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이사를 생각할 때 그런 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쾌적한 삶의 조건도 있지만 혼자 사는 여성들은 안전이 되게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하려면 어쨌든 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 그 여자분을 보고 뭐 밤에 저렇게 다니니까 혹은 뭐 옷을 저렇게 입으니까 그런데 거꾸로 뭐 남자분들한테 그렇게 밤에 너네들은 잠재적 범죄자니까 다니지 마라 하면 엄청 황당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너희가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까 다니지 말라고 하는 게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경험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자이기 때문에 밤에 나다닐 수 없고, 그다음에 여자이기 때문에 여행도 마음대로 못 가요. 여자들은. 맞아. 그러니까 많은 남성들이 그렇게 거리를 활보하면서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통찰을 얻고 삶의 경험을 얻고 그걸 가지고 자기 삶에서 발현함을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여성들한테는 막혀 있는 거잖아요. 저는 남자랑 여자랑 감수성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런 일 한 번 있었거든요. 버스에서 누가 쫓아서 내렸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중간에 저 집 들어가는 앞에 슈퍼마켓도 가서 거기 주인 아주머니하고 한참 수다를 떨다가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버스에서 누가 나를 쫓아온다는 것도 상상도 못했고 뒤에 누가 있다라는 거 상상도 못했는데 집에 딱 들어가려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문이 닫히는데 누가 저기요 그랬는데 문이 닫혔어요. 내 발로 빵빵 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들어갔는데 문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그래서 진짜 깜짝 놀라서 세상에. 네, 얘기 좀 해보자고 나오라 그래서 경찰에 신고한다고 빨리 가라고 하니까 그 남자분이 내일 다시 오겠다라고 했어요. 저 진짜 그날 한숨도 잠을 못 자고. 그렇죠, 당연히. 다음날 아침에 나갈 때도 진짜 못 나가겠더라고요. 근데 그러네. 이제 제가 그때 무슨 연수 중이었는데 그 연수 가가지고 내가 어제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나 한숨도 못 잤다라고 얘기하니까 진짜 같이 있었던 그 여성들은 다 자기 일처럼 걱정하고 집에 갈 때 계속 전화해 준다고 하고 계속 이랬는데 그때 같이 있었던 남성들의 반응은 거의 대부분 좋았겠다. 남자가 쫓아와서 와. 저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를 이렇게 내가 밤에 헐. 너무 무서워서 한숨도 못 자고 나 지금 집에 들어가는 것도 무서운데 남자가 너 쫓아와서 좋았겠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와, 저 이게 지금 욕 나올 뻔했어요. 남녀 받아들이는 게 이렇게 진짜 다르다라는 어이가 거를 없다. 와, 쫓아왔으니 네. 좋겠다. 지금 그게 네. 말이야 방구야. 근데 이거를 광고죠, 광고. 제가 이것도 이제 저한테 되게 큰 이슈여가지고 교회에서도 나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했는데 교회 남성분들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정말? 에? 진짜요? 그래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남자들의 대부분의 반응. 그러니까 정말 여자의 공포감이 그 남성들이 뭐 진짜 나쁜 놈 이게 아니라 공포감이 뭔지를 다르구나. 모르는구나. 맞아요. 그 공포감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구나를 그때 진짜 깨달았어. 맞아요. 남녀의 차이는 완전 다르구나. 그 얘기를 들은 진짜 여자친구들은 그 다음에도
집에 맞아. 가는 나의 퇴근 시간에 맞춰서 전화해주고 별일 없어? 뭐 이렇게 하는데 전혀 받아들이는 게 헐. 완전 정반대. 그러니까 진짜 그게 깜짝 정말로 놀랐어요. 세상에 대한 우리가 완전 다르게 경험하는 경험에 기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남성들은 맞아. 여성들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포에 대해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택시에 대해서 엄마랑 이모랑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엄마, 이모, 저는 셋 다 택시를 타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나도 택시를 tas을 때 내가 계속 긴장하거든요. 저도. 어떤 일들이 그러니까 택시를 타기보다는 대중교통을 차라리 선호하는데 그게 엄마도 그렇고 이모도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왜 엄마한테 택시를 안 타고 계속 이제 불평을 하느냐 불편하다고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빠는 전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여성들이 공유하고 있는 근본적 공포 공포감에 대한 그런 공감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맞아. 본인들이 경험을 진짜 못하니까 맞아. 이렇게 희화되잖아요. 뒤에 뚜벅뚜벅 구두 소리가 나면 여자들이 무서워하고 이러면 그 뒷분이 남성분이 기분 나쁘시잖아요. 그거 이해하는데 왜 그렇게 무서워하는지는 정말 100% 맞아, 모르지. 공감은 못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 우리 얼마나 무서운지 맞아요. 그런 그러니까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이- 아무도 없는 게 나아. 맞아, 사람 맞아. 있는 게 더 무서워. 그렇지 맞아, 않아? 맞아. 그러니까 이 CCTV 동영상을 보고 여성들이 얼마나 경악과 공포에 맞아요. 빠져서 이걸로 여성들이 막 이슈화를 하는 거를 남성들은 이해를 못하는. 우리만큼은 정말 모르니까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하고는 완전 다른 거. 그러니까 우리는 다 저건 진짜 강간 미수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들의 태도도 진짜 되게 고착화돼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안 바뀌는 것 같아. 잘. 어떻게 그거를 당장 수사에 들어가지 않고 네가 가서 CCTV를 확보해라라고 하는 거는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을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태도의 개선이 정말 절실한 것 같아요. 예전에 저는 그때 뭐 CCTV를 뭐 봐야 된다거나 건물주한테 그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을 확실하게 뭐 확인해서 신고한다 이런 생각조차 못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거는 여자도 안 배우면 모르고 맞아. 그래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 게 지금 학교에서부터 계속 그런 교육을 하니까 그러니까 조금 바뀌지 않나. 그러니까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이런 의경님 같은 이런 교육이 아니라면 교육을 계속 받으면 받아야만 한다. 그래야 바뀔 수 있다 이런 생각 들어요.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아까 이제 콩님이 말한 것처럼 그걸 범죄라고 이름이 없으니까 그걸 우리가 범죄로 인식을 못하잖아요. 지금은 그냥 범죄라고 인식하는 거잖아요. 뭐 스토킹도 사실 엄청 심각한 범죄고 그 스토킹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여자들이 너무 많고 스토킹 받다가 죽는 여자들 지금 너무 많은데 기사에도 나왔죠. 예. 맞아요. 근데 그 스토킹 자체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아까 이제 콩님이 말한 그 남성분들처럼 좋았겠다. 그쵸. 뭐 이런 그렇게 널 되게 생각하니까. 널 되게 이쁘게 봤나 보다. 뭐 이런 경찰도. 식으로 인식했던 것이 좀 이제 범죄라는 이름 호명이 되면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으니 뭐 잡을 수 없다. 이러고선 죽은 사람 있었잖아요. 아휴, 애매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전 그래서 뭐 이건 갑자기 또 얘기. 싱가포르이 여성들이 새벽까지 다녀도 안전한 나라래요. 왜냐하면은 성범죄자들한테 한 대만 맞아도 살이 터지는 태형을 구형을 해가지고 범죄가 없대요. 이래야 되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해야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나? 형벌이라는 게 그 범죄의 무게를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형벌이 가볍게 내려지면은 그러면 그 범죄는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심각한 걸로 인식되지 않는 거죠. 그 사회에서. 근데 만약에 싱가포르라는 나라처럼 태형이나 이런 형벌을 줬을 때 그 사회 인식은 달라지는 거니까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 술 마셨다고 감형해주고 이게 말이 돼요 지금? 네, 어쨌든 무거워지네요. 다시 돌아가서 저희가 오늘은 메리 데일리의 교회와 제2의 성 한 단락으로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신나님, 메리 데일리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메리 데일리는 1928년 미국에서 태어나서 2010년에 돌아가신 여성 신학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킨 선구적 인물입니다.
여성으로서 신학을 가르치고 싶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철학과 신학 박사 과정을 이수를 해야 됐거든요. 근데 그 당시 미국에서는 여자를 그 과정에 받아주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종교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신학을 가르치고 싶으니까 그 신학과 철학 박사 이제 학위가 필요해서 스위스의 프라이프루그 대학에 가서 철학과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가지고 1966년에 보스턴 대학의 신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38에 교수님이 되셨군요. 나 몇 살이니 지금? 데일리는 영국의 한 출판사로부터 교회와 여성에 대한 한 편의 책을 저술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즈음이 또 그 시모네 드 보바르의 제2의 성이라는 책이 나온 때이기도 합니다. 이때 메리 데일리가 제2차 로마 바티칸 공의회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받았던 충격이 교회와 제2의 성을 쓰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거기서 받은 충격은 오늘 인트로에서 소개한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던 현실이 상당히 선명하게 시각화돼서 인식되는 경우들이 있죠. 메리 데일리가 성 베드로 성당에서 본 장면이 바로 그런 경험이었던 거죠. 저는 그게 상상이 가요. 그런 그러니까 화려한 주교들에게 성체성사를 받기 위해서 쭈루룩 줄 서서 나가는 검은 옷을 입은 여성들이 개미 같아 보였다라는 게 전 되게 딱 시각화해서 들어오더라고요. 맞아요. 상상이 되더라고요. 어떤 때는 이제 이런 식의 그림이 여성들과 남성들의 인식에 각인되어 있는 남녀관계 전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직도 남성들의 머릿속에는 그런 위에 있는 남성과 밑에 있는 여성이 들어있는 것 같다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고 뭔가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옹호하는 발언을 하시는 분들도 뭔가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되게 많아. 내가 해주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나눠주는 거고 권력을 가지고 내가 보호하는 거야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서 되게 묘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오도된 관계 이해를 어떻게 하면 전복시키고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메리 데일리도 했습니다. 극단적 남성 중심주의와 계급 체계로 유지되는 교회 제도에 도전하는 교회와 제2의 성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금서 지정에도 불구하고 날개도 친 듯 팔려나가게 됩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 이 책이 성공을 하려면 금서가 돼야 돼요. 맞아. 바로 읽고 싶다. 금서? 제목에 또 제2의 성이잖아. 바로 읽고 싶어. 이 책은 카톨릭 교회가 그동안 여성을 어떻게 조직적으로 억압해 왔는지를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폭로함으로써 큰 논란을 불러온 신학, 여성학, 정치운동에 관한 고전적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는 교회와 제2의 성에서 카톨릭 전통신학이 얼마나 성차별적인가를 파헤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여성에 관련된 기독교 문서들이 두 가지 점에서 매우 모순적이다라는 걸 폭로를 합니다. 우선 이제 데일리에 의하면 기독교 신학의 인간과 여성에 대한 가치 정립이 이중적입니다. 신학은 인간의 가치를 높이고 인권과 자유를 주장하지만 여성에 대한 가르침에서는 억압적이고 혐오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기본적인 교리를 불명료하게 하고 스스로 모순을 드러낸다는 거죠. 또 성경은 여성을 성녀, 악녀, 처녀, 창녀로 이분화하면서 여성을 영광과 혐오의 범주로 이분화하는데 이런 식의 영광은 거짓된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이런 이분법 안에 여성들이 갇히게 되면요. 여성들은 성녀, 처녀, 좋은 여자가 되려고 바둥거리고 남성들에 의해서 악녀, 창녀, 나쁜 여자로 분류되는 쪽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정해놓은 이분법적 규범에 순응하려고 합니다. 이런 구도 안에서 여성들은 서로를 혐오하며 갈등하는 존재가 되기 쉽고 관계와 연대 맺기에 어려움을 겪게 돼요. 혹시 번들님은 이런 경험 있으실까요? 저는 오히려 어렸을 때부터 그 남성들의 세계가 주류라고 생각하면은 거기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약간 더 남성들처럼 행동하려 하거나 생각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여성은 나도 너네와 다르지 않다를 주장하기 위해서 남성처럼 이렇게. 그래서 여자들과 친해지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런 친구들한테 찰싹같이 들러붙어가지고 우린 아닐 수 있고 우린 쟤네보다 더 뛰어나게 행동할 수 있다. 이거를 증명하려고 좀 애썼달까 뭐 좀
그래서 조금 행동이 부자연스러웠던 것도 있고요. 콩님은 제가 지금 그 근무하는 공간도 거의 대부분이 여성인데 지금은 좀 그런 분위기가 많이 없어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건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근데 한 15년 전만 해도 이렇게 차림이 조금 튀는 옷차림을 하거나 이렇게 예쁜 분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뒷담화가 있죠. 이런 얘기죠. 이런 그런 얘기. 것도 있죠. 그러니까 뭔가 여자를 좀 위험한 존재로 생각하거나 뭐 이런 것들. 저는 사실 여자들끼리의 우정, 연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불신해 왔어요. 제가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해설하기보다는 여자친구들과의 관계에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관계 발전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어떻다라는 그런 거. 왠지 남성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 신뢰하다고 믿은 것 같기도 하고. 맞아, 이런 말 많았어요. 그리고 왠지 좀 남자애들이랑 친하게 지내면 좀 약간 쿨하달까? 남자애들은 뭔가 단순해서 뭐 관계를 뭐 되게 쿨하게 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몰라요. 그 남자애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나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랑스러움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번들님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사실은 내가 여성성을 발현하는 거를 좀 부끄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와일드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이게 그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가슴이 나오는데 그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그게 너무 싫었고 그다음에 뭐 첫 생리도 엄마한테도 처음에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부끄러웠고 그러니까 되게 좀 수치스러움도 느꼈고 그럼 그걸 어떻게 그 이후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뭐 하여튼 이제 저 자신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나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요즘에 들어서야 제가 여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유형, 무형의 의견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학습되어 온 여성 혐오적 이미지와 인상들에서 연유했다는 것을 자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고 경험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충분히 신뢰할 만한 품성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것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단지 나의 밖에 있는 여성에 관련된 여성 타자에 대한 의견만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의견의 변화이기도 한 것 같아요. 여성 혐오라는 거는 남성이 여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남성 중심 사회에서 모든 인간에게 교육되고 학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성인 주체는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에 대해서도 내가 믿을 만한가? 능력이 있나? 괜찮은 사람인가? 뭐 이런 질문을 계속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 대답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일종의 자아분열적인 상태가 지속되는 거죠. 내가 나를 지속적으로 불신을 하니까. 맞아요. 자기 검열이 유독 심한 게 여성분들인 것 같아요. 동일한 능력치의 남성과 여성의 태도가 되게 다르거든요. 뭐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알게 된 거는 남성들 대부분은 자기가 이것만 빼고 잘생겼어라고 생각한대요. 근데 여성들 대부분은 나는 이거 빼고 다 못생겼어 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이라는 거죠. 여성의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 사실은 이게 자본주의와도 엄청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은 계속해서 뭔가 부족한 존재인 거예요. 어딘가 개선되어야만 하는 존재인 거죠. 이런 것들이 플라스틱 서저리에 어마어마한 시장과도 연결되어 있고 진짜 그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그런 화장품 시장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다이어트 그쵸, 맞아요. 다이어트 그 음식도 다이어트 약품도 막 수백만 원 하지 않아요? 요새 진짜 다이어트 그 약품 보조식품 선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칼로컷 이런 거 막 정말 이제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보면 광고 보면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메리 데일리 씨로 돌아갑시다. 이 책을 출판하면서 데일리가 대학에서 해고가 돼요. 근데 그녀가 근무하던 보스턴 대학이 예수회 소속의 보수적 학교였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제 68년도잖아요. 그래서 학생운동이 엄청 역동적이었고 그녀가 지속적으로 투쟁했고 1,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서명을 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 당시에 보스턴 대학교가 남녀공학이 안 됐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거진 다 남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일리를 지지를 했다는 거죠. 학교가 굴복을 하면서 1년 만에 승진과 종신직을 알리는 편지를 받아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간 내내 학교 측이 한 번도 데일리와 대화를 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진짜 그야말로 개무시를 한 거죠. 근데 이런 한 존재가 이제 대학이라는 그런
큰 조직에게 그런 대우를 받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험이 데일리가 더욱더 가부장제의 폭력을 자신의 삶에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결국 1973년에 하나님 아버지를 넘어서 여성 해방의 철학을 향하여 라는 책을 펴내고 가톨릭 교회를 떠납니다. 근데 케임브리지 성당을 박차고 나온 그 장면이 되게 멋있게 그려지더라고요. 이 책에서 그녀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믿는 그리스도교가 얼마나 여성 억압과 근원적으로 얽혀 있는지를 폭로하면서 남성으로 상징된 하나님 개념은 지배와 정복을 정당화하며 가부장적 문화를 강화시키는 명사로서의 하나님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하나님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 즉 굳은 것이 아닌 만물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존재의 힘이라고 주장을 해요. 네, 이거는 피오렌자의 돌이 아니라 빵을 이라는 표현에도 드러나 있는데요. 반갑죠 이제. 네, 이제 성서와 종교가 변하지 않는 돌 같은 존재가 아니라 먹음으로써 읽고 듣는 자의 살로도 변하고 피로도 변하는 변화에 열려 있고 변화의 동력이 되는 그런 존재로서의 성서와 종교,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는 면에서 이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일리의 이런 비판은 여성 신학을 다방면에서 자극했습니다. 많은 여성과 남성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성경에서 여성으로서의 하나님 상징을 발견했고 성서의 남성 중심적 번역과 해석의 오류도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비판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성서가 여성 억압과 착취의 종식을 위한 해방의 운동의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가능성을 제시하게 했죠. 데일리는 기독교를 떠났지만 역설적으로 데일리의 선택이 기독교 신학과 교리와 성서 연구의 여성 해방적 발전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2001년까지 보스턴 대학에서 가르쳤고요. 2010년 돌아가실 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만약 나를 추모하고 싶다면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모임을 갖고 내 책을 읽거나 토론했으면 좋겠다. 페미니스트 해적이 돼서 남자들에게 약탈당한 보물을 찾아와야 한다. 사악한 노파, 마녀, 미친년이라는 소리 듣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겨라. 그래서 저희도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쌍년의 미학에 대해서. 쌍년이 돼야 한다. 그러니까 가부장제 사회에서 뭔가 좋은 여자, 괜찮은 여자, 뭐 숙녀다운 여자가 된다는 거는 굴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사람이 다 되고 싶죠. 우리 모두가.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야만 인식될 수 있고 저항할 수 있는 게 생기기 때문에 쌍년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미혼녀, 노처녀, 레즈비언, 간악한 노파, 마녀, 추구렁 할멈, 늙은 암양, 그리스 로마 신화의 복수의 여신들이 데일리의 페미니스트 해적선에 올라탄 이들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제 얼마 전에 그 레이기 수업 듣다가 축구장에 원래는 다 이제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서만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다 아버지, 어머니인데 왜 여기서만 어머니, 아버지냐라는 거에 대해서 교수님이 아마도 어머니가 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에 대한 배려로 이제 어머니를 먼저 언급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전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연약한 존재라는 게 전제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재생산이 되고 있는 거잖아. 여자는 연약한 존재야. 그 수업을 듣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거를 여자가 연약한 존재야?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근데 저는 그런 식의 여자가 연약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도 성역화를 고정시킨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자가 연약한 존재인가요? 남성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저도 옛날에는 약간 보호받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귀염 떨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보호해줬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귀염 떨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저 약간 요새 각성한 후부터는 무거운 물건 카트로 나르면 된다. 병따개 이거 여는 거 지마켓에서 팔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는 호모 에렉투스야. 사면 돼 다. 도구를 이용하면 돼. 근육은 필요 없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역시 사피엔스를 읽으신 분다우는. 자, 우리 프링글스님 뭔가 엄청 대본에 별표와 지문이 있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아까 신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많은 여성과 남성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성경에서 여성으로서의 하나님 상징을 발견했다. 네,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좀 우리가 어디에서 좀 그거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좀 구체적인 얘기가 다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성경에서 하나님 상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낳았다 라는 표현을 쓰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도드라지지 않았던 거죠 여태까지는. 게다가 구약 성경에 이제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자비, 뭐 인자 이런 건데 단수로 쓰이면 자공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복수로 쓰이면은 이제 자비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헤세드로서의 하나님은 여성적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잠언이나 아니면은 카톨릭 성경에 들어가 있는 지혜서 같은 거를 보면은 지혜라는 단어로 하나님이 표현이 되는데 지혜라는 단어 자체가 여성성,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모든 단어에 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여성의 성을 가진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성적인 이미지를 가진 하나님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밝혀내는 거고, 그러니까 그 이제 창조 신화를 가지고 보통은 이제 그 가부장제의 질서를 자연 질서다, 창조 질서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도전을 했던 사람이 필리스 트리블이라는 여성 신학자인데 이제 구약학자인데 그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갈비뼈를 가지고 만든다고 나오잖아요. 당시 시대의 창조 설화들을 다 살펴보면 원래 신이 뭔가를 만들 때 처음에는 연습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거를 더 완성도를 높은 것을 만든다라는 걸 연구를 해서 여성이 더 완성도가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뱀과 신학을 토론할 수 있는 건 남자가 아니다 여자다 라는 거를 얘기를 한다던가 뭐 어떤 그 연구에서는 남자가 자기의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하나가 될지라라고 말하는데 이 본문에서는 가부장제가 전혀 나와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자와 하나가 되는 거니까 뭐 여자가 가정을 떠나는 서 남자의 가족으로 들어오는 게 가부장제잖아. 창조 설화에서는 가부장제가 전제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도 지적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파고 들어가서 성경 안에서 내용들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작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경이 남성 중심적 그 세계에서 남성 중심적 언어로 쓰였어. 라는 전제 하에서 이제 그걸 비판적으로 보려는 시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시간이 되면은. 네. 그렇습니다. 네, 뭐 하고 싶은 말 더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 죗레의 현대 신학 패러다임에 기반해서 정통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 해방 신학 중 정통주의 신학을 살펴보았고 이후 자유주의 신학을 다루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방학 후에 다루려고 합니다. 네. 방학 중에 네. 방학 시작하고 방학 중에 되도록이면 공부가 많이 필요하고요. 그럼 오늘 한 거는 뭐예요? 오늘 한 거는 메리 데일리. 아, 새로운 주제구나. 네. 근데 오늘 녹음 분량도 보니까 메리 데일리는 진짜 3분의 1인 것 같고. 맞아. 하고 싶은 얘기. 그렇죠. 꼭 공부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꼭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쫀쫀하게 해준다고 믿고 싶은 쫀쫀한 컨텐츠를 소개해 볼까요? 네. 콩님 쫀쫀한 콘텐츠 말할 거 없어요? 저 팩트플리스라는 책을 제가 좋아하는 팟캐스트에서 이제 추천 받아가지고 읽었는데 그 이제 작가가 통계학자예요. 통계학자여서 우리가 얼마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서 이럴 거다라는 식으로 사고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정답을 내는 데 있어서 침팬지보다도 못하다. 침팬지가 무작위로 답을 찍는 것보다 우리의 고정관념이 우리가 더 틀린 답, 오답을 지적하게 된다 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 때
팩트를 체크해야 된다 해서 제목이 그래서 거기 저자가 만든 단어래요. 팩트플리스. 그분 아드님, 며느님 이렇게 다 같이 연구하고 이런 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베스트셀러 돼서 요새 많이 읽고도 계신데 저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이제 한 10가지 주제로 이렇게 1, 2, 3, 4 이렇게 해서 읽기도 되게 쉬워요. 그래서 재밌어요. 저는 그거를 그 책을 읽기 전에 이성적 낙관주의 이런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 책을 읽고 대중매체도 마찬가지고 진짜 팩트를 체크하지 않고 예전에 사고왔던 방식들로 진짜 기사 쓰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오류를 가지고 있는가 보통 옛날이 더 좋았다 지금 좀 문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어떤 집중의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 정확하게 팩트를 체크하지 않고 했던 것들이 되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성적 낙관주의라는 책은 세계는 우리 생각보다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하고 있고 발전할 수 있다라는 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팩트플리스 보면 저자가 되게 유명한 사람들 대상으로 강연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데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실험하는 체크리스트들을 제시해요. 거기서 이제 답을 찾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성적 낙관주의를 읽었기 때문에 다 좋은 쪽으로 우린 발전하고 있어. 이렇게 해서 침팬지보다 조금 높게 나왔어요. 근데 진짜 그러지 않고 우리가 들어놓은 내용으로 아니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그대로 하면 우리 지금 다 뭐 엄청 행복하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점점 더 비관적인 걸로 체크를 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세상은 그렇진 않다. 이런 이야기들. 재밌겠네요. 좀 진짜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세상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고나 할까? 막 그런 생각이 드디어. 알겠습니다. 네. 네, 신나님은 어떤 걸 들고 오셨나요? 이것은 나의 피라는 책인데 엘리즈 티에보라는 프랑스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 기자이자 페미니스트로 40년 동안 생리를 했다. 아네스 부시주와 젊은 대중을 대상으로 여성의 권리에 관한 책들을 펴냈고 뭐 단편 소설 모음집, 요한묵시록 실용 가이드를 출간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오. 구글링을 했었는데 생리 오두막이라는 단어를 알게 됐어요. 생리 오두막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생리 오두막이 지금도 있어요. 아프리카 같은 데서 생리를 하는 소녀들이 생리대가 없잖아요. 그러면 생리하는 기간 동안 지내야 되는 곳인 거예요. 그동안 걔네들은 학교도 못 가고 아무 데도 못 가요. 그런 게 이제 네팔도 있는데 네팔에서는 되게 생리한 여자는 위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리 오두막에서 지내야 되는데 그냥 진짜 헛강 같은 곳인 거야. 그러니까는 겨울에 너무 추워서 얼어 죽는 여자들도 생기고요. 마을과 동떨어진 곳에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성폭행이나 이런 것들도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다 뒤섞여 있는 생리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정리가 잘 안 되잖아요. 내가 만약에 예상치 못했는데 생리를 했을 경우에 우리 보통 어떻게 행동하냐 하면은 여자들한테 가가지고 소근소근 귓속에다 대고 야 생리대 있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화장실을 갈 때 생리대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생리대를 안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야 되는 건지. 근데 그렇게 저도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관련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은 뭐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부제가 익숙하고 낯선 생리에 관한 거의 모든 이야기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마라톤과 생리라는 제목이에요. 키란 간디라는 분이 있는데 키란 간디가 2015년 4월에 26의 나이로 런던 마라톤을 완주한 인도계 미국인 가수라고 합니다. 42.19km를 달려야 하는데 그날 바로 생리가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생리를 시작하면 그거를 이제 뭐 포기를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뛰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근데 뛰는데 생리대를 하지 않고 뛰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게 생리 첫날에 이제 이렇게 했는데 경기를 끝내고 기뻐하는 그녀의 모습과 피로 물든 가랑이가 사진들을 통해 공개되자마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서 그녀가 역겨웠고 우아하지 못했다, 숙녀답지 못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키란 간디는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이 피해자가 되는 낙인 찍기를 고발하기 위해 이런 즉흥적 도전에 나섰다고 말을 했고요. Run and let it flow라는 일종의 프로테스트인 거죠. 그러니까 저항 같은 건데 이 사람이 인도계 여자분인데 인도에선 여전히 생리대가 없는 소녀들이 굉장히 많대요. 생리대를 나눠주거나 이 여성들의 어떤 보건에 관련된 문제들이 이슈화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었다고 하는데요. 생리 불평등이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생리에 관련된 이슈들이 진짜 많잖아요. 저소득 국가의 여성들은 생리대가 없어서 바깥 생활을 할 수가 없고 혹은 생리대를 재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으로써 이 여성들이 겪게 되는 질병들이 존재를 하는데 연구나 아니면 해결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고 질병들, 생리통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연구도 되게 진짜 그거 정신적인 문제인 것처럼 치부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이게 여성에게 한정된 문제이기 때문이 아니냐 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제가 열심히 읽고 나중에 재미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번들님, 미스 슬로운이라는 영화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이게 우리나라에선 17년도에 개봉되었던 영화인데요. 장르가 드라마, 스릴러라고 되어 있는데 스릴러 하면 되게 공포스럽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쫄보인 제가 다 봤으니 여러분들도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맨날 쫄보래 뭘. 제가 생각보다 겁이 많거든요. 이 영화는 미국에서 총기 규제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는데요. 엘리자베스 슬로운 주인공은 로비스트로 나오는데 굉장히 야심이 있고 지능적이고 무자비하기도 한 사람으로 묘사가 돼요. 이 캐릭터를 위해서 주인공 역인 제시카 차스테인은 12명의 여성 로비스트를 만나서 캐릭터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여성이 저런 역할을 하니 페미니즘적 영화라고 생각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일부에서는 부유한 백인 페미니스트 영화다라는 비평도 있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서 나는 어떻게 보는지 이거를 비교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이 영화를 보면은 저는 여성 캐릭터를 남성 캐릭터로 바꿔도 무방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불편한 점도 있기도 했고 그리고 앞에는 좀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오고 뭔가 미국적 정서를 바탕으로 또 그 총기 규제가 저희한테는 좀 먼 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지루할 수도 있는데 뒤에 가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제시카 차스테인이 이 제목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왜 미스 슬로운이냐. 이름만으로도 영화 제목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굳이 앞에 미스를 붙이는 게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있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생각보다 스토리 전개가 흥미진진하고 한 번쯤 보시면서 생각해 볼 만한 이슈들이 있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재밌겠네요. 네. 자, 이제 오늘 우리 방송을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어떠셨나요? 신나님. 언젠가 방청객님으로 나오셨던 프링글스님도 오시고 미처 소개를 콩님도 하지 오시고 그러니까 프링글스님 약간 늦게 오셔가지고 소개를 못했어요. 근데 이게 그 넷이서 방송하니까 엄청 재밌네요. 그러네요. 재밌었습니다. 네. 역시 이야기가 훨씬 더 이 대본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님은 전 역시 또 제가 와서 이야기가 산으로 아니에요. 늘어지는구나. 난 1, 2, 3, 4 딱딱 끊어지는 게 좋은데 이런 아쉬움은 남겼습니다. 저희 둘이 했어도. 자, 우리 프링글스님. 안녕하세요. 끝날 때 인사. 늦었습니다. 프링글스라고 해요. 닉네임을 프링글스로 하였고요. 네, 종종 이제 녹음에 함께 참여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 청취자들도 같이 궁금해한 것이라면 이제 좋은 어떤 답변이 오고 가고 그래서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이제 풀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도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멘 나올 뻔했어. 풀어지는 시간. 네, 저도 역시
같이 하니까 너무 좋다. 뭐 산으로 갈지언정 함께 가니까. 아니 뭐 산으로 가면 또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려왔어. 빨리 내려가야 네, 이렇게라도 산에 가니 얼마나 좋지 아니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